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이낙연 신당을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주요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12월 19일 화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간밤에 발부가 됐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뒤에 온 자정쯤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이 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와 또 정황에 비춰서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당내에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배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기간 동안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을 해서 송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긴 전인데 송 전 대표 측이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와서 검찰 네. 주장 반박했어요. 네, 앞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을 당시에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그 심사 당시에 증거인멸 우려를 좀 집중적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그 상황을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런 전화를 했다고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송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이 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수사 재판 소식입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어제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인데요.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또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2심 항소심에 결심이 열린 겁니다. 네. 검찰이 밝힌 구형 사유 뭡니까? 네, 우선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해서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번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조,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다면서 그 정도로 중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인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또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할지 여부를 집중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의원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고 막판까지 좀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좀 무게추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수가 좀 동의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상 좀 윤재욱 원내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왔다고 하네요. 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당장 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실 좀 아까울 수 있다면서 좀 미래에 기용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은 일부 영남 지역 의원과 또 비주류 당협위원장들이 냈는데요. 한동훈 카드를 일찍 쓰면 안 된다면서 비대위원장 대신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장관이 당무에 매몰돼서 총선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연석회의에선 한 장관 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언급이 됐지만 소수 의견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이번 주 안에 곧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연서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어제까지 연서명을 한 의원 수가 117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내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함께 싸우고 승리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까 좀 황당하다면서 비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에는 친명계 원외 모임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런 당내 반발 속에도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적 족쇄를 벗어 던져야 한다면서 그 사법 리스크 문제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께 뭔가를 제안해도 국민 동의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획기적인 혁신 의지가 확인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이낙연 회동, 이른바 명락회동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만나는 걸 조율하고 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은 김부겸 전 총리 또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영화 시사회장에서 잠깐 좀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합을 좀 재차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전직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좀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 단합을 좀 강조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그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데 이어서 어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도발했네요. 네, 그젯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어제 오전 8시 24분쯤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도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 5번째입니다. 지난 7월에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에는 약 5달 만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를 하면서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도발을 한 이유 뭘까요? 네, 한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좀 반발을 하면서 대외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과시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발사한 이 ICBM은 지난번과 비교해서 중량을 늘려서 발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정상 각도가 아닌 좀 고각으로 발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70분 이상 날아간 걸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북한 도발에 또 침묵을 하면서 도리어 북한 고위국가의 교류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 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네, 평균 1.5% 오릅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올해 또 뭐 지난해 뭐 비교를 해봤을 때 인상률이 좀 낮은 수준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이런 업계의 설명은 솔직히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이 1.5%라는 거지 세대별로 보면은 내년에 인상폭이 많이 다릅니다. 3세대 보험의 경우에는 내년에 평균 인상률이 18%나 됩니다. 18%나 오르게 되는 건데요. 14% 올랐던 올해에 이어서 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오르는 겁니다. 올해 만약에 3세대 실손보험료를 든 16,000원 가량을 내던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에는 16,000원에서 19,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3세대와 다르게 이 1세대 보험료는 평균 4% 내리게 되고 2세대는 1% 인상, 4세대는 동결이 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3세대만 18% 이렇게 좀 폭등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가 큰 이유 뭔가요? 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상품 출시 이후에 약 5년 동안 보험료 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 3분기 기준으로 15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3세대 보험료가 두 자릿수로 오르게 되는 건데요. 사실 앞서서 1세대와 2세대 보험료도 몇 년 동안 두 자릿수로 올려왔는데 3세대는 그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입자 비중으로 보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3세대 가입자는 전체의 2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폭 인상되는 2세대까지 포함을 하면 71%까지 되는데요. 내년에 이 본인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이번 기회에 좀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해도 농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3일 전남 고흥의 오리 농장에서 이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보름여 만에 20건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특징은 특히 초반부터 피해 농가가 이 산란계 농장,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에 집중이 됐다는 건데요. 산란계 농장이 20곳 중에 11곳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농장에서는 이 닭을 매몰 처분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산란계는 160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걀 공급량이 줄어서 결국에는 달걀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당연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걀값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160만 마리가 매몰 처분이 됐습니다. 과거 그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값이 뛰었을 때는 집단 폐사로 처분 마리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많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2,500만 마리가 넘게 매몰 처분이 되면서 달걀 한 판에 무려 10,000원이 넘는 그 달걀 파동이 있었죠. 지금의 10배인 1,600만 마리가 처분된 그 2020년 10배인 2020년에도 달걀값이 크게 뛰기도 했습니다. 아직 160만 마리가 처분이 돼서 그동안 해왔던 매몰수에는 좀 못 미치지만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형태가 동시에 좀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 두 종류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던 2016년과 좀 양상이 같은 상황이어서 사실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불안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160만 마리만 해도 되게 많이 처분됐다 생각했더니 1,600만 마리, 2,500만 마리가 처분된 적이 있었군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좀 일단 업계에서는 한 500만 마리 정도는 일단 넘어가야 좀 시급한 상황이다, 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좀 조짐이 있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조심스럽지만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소비자 달걀값이 오르려면 대규모 폐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좀 상황을 조심스럽게 좀 봐야 할 시기인데요. 정부는 또 이런 달걀값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신선란 112만 개를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1월부터 수입을 하기로 하는 등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나 식욕 부진 등으로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때 생존율을 높이려면은 체중을 지키거나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세브란스 병원 등 공동 연구팀이 암 환자 1,800여 명을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암 진단 전후에 체중을 잘 유지를 한 환자는 살이 빠진 환자보다 생존율이 67%나 높았습니다. 특히나 체중이 늘어난 경우에는 생존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늘어난 체중이 뭐 또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체중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염 위험이 커지고 또 독한 항암제도 견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항암 치료 반응률도 떨어지고 또 영양 결핍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연구 결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이른바 항암 식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과도 나왔죠? 네, 뭐 사실 이 항암 식단이 꼭 정해져 있는 거 뭐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대부분 적게 먹거나 채식을 하는 형태가 사실 좀 많은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식단을 고집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유민 연세안병원 위암센터 교수는 이런 항암 식단은 음식량 섭취가 확실히 줄어든다면서 모든 음식을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먹되 한 번에 먹는 양을 대신에 좀 적게 해서 자주 먹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자주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체중도 유지하는 게 암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암 환자들 든든히 먹고 체중 유지하면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위협적 방식으로 공세적 맞대응을 하겠다면서 핵무력 발전 과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3부의 박원곤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산지 등의 한파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도 중부지방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해 모레는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풍 부는 가운데 내일보다도 5도에서 10도 더 낮아져 매우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는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오늘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 인천 및 서해안에 눈이 시작됩니다. 밤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지방 눈의 양은 1에서 5cm가량 되겠습니다. 최근 무렵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일 오전부터 날이 맑아지는데 그때 폭설이 서해안과 또 호남 제주 지역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에서 10cm가량 특히 제주 산지와 전북의 경우는 1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빙판이 많이 형성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바람 강해지겠고요. 내일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2에서 5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출근 정체가 차츰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사이, 또 동탄에서 정체 시작됐고요. 남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창에서 막힙니다. 부곡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매송에서 비봉, 팔탄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히고요. 77번 국도 평택 방향으로 화성 여고 교차로에서 사고 나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이 출범한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신당에 합류했습니다. 류 의원의 거취와 신당 창당 문제 등 정치권 현안을 놓고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네, 그 취임 첫 주에 제가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렸는데 그리고도 한 달 지났네요. 아유, 그러네요. 네. 그동안 뭐 적지 않은 일들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류호정 의원이 네. 이제 정의당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제 정의당이 류 의원에게 요구한 것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류 의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일단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유, 네. 제가 사실 어제 그 밖에 PD님한테 섭외 전화 들어오고 나서 뭐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요 얘기만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닌데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송구스러운 얘기여서 좀 말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유호정 의원께서 이제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그 저희 당의 형식적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치인이 새로운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러면 당적을 좀 빨리 정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적을 정리를 이제 창당 이후에, 새로운 선택 창당 이후에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유호정 의원께서는 한 1월 말 정도로 탈당 시기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건 아니네요. 명확한 입장은 이제 저희가 새로운 신당 창당 연합 노선이 있는데 총투표가 한 1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 당내에서 이견을 조직하다가 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근데 당 내에 어떤 스케줄이 또 있을 텐데 네.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만약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계속 뭐 버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단순 당론 반대를 넘어서 다른 당을 창당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당이 창당이 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같은 걸 많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당 뭐 이런 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엔 또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 독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승계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에서 조치를 해서 내보내면 의원직은 또 유지가 돼요. 네. 그 당에서 좀 고민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제 당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중앙당기위원장 하시는 분들 변호사인데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게 된 셈이어서 제가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 대표 자격으로 유권자나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김 위원장께서 하셨다고 해요. 나가는 것 자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별의 예의를 좀 지켜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뭐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요즘 분당이나 뭐 탈당이 많잖아요. 뭐 이준석, 뭐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는 뭐 그거 자체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거는 1번 비례대표 의원을 못 지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이별할 때 아름다운 이별, 안전 이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약간 좀 살펴보면 이 류호정 의원이 이게 언론의 주목을 여러 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민주노총 뭐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당 주류하고 약간의 뭐 이견이라 그럴까요? 마찰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뭐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생하지 않고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찾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유호정 의원이 받은 공격 중에 부당한 공격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 30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부당하게 받은 편견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호정 의원 갈 길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나가시다 보니까 굳이 뭐랄까 종별성이나 차이들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지,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당도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선거연합신당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류 의원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껄끄러운 입장인데 근데 금태섭 또 류호정 이분들이 한 신당 새로운 선택이 잠재적으로는 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와가지고 이제 이제 유호정 의원이나 조성주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내부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처음에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짧은 시간에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당원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 명 ARS를 돌렸어요. 5천 명이 답할 때까지만 ARS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 60% 이상, 70% 이상 분들이 이제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이랑은 선거연합정당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한 그걸 할 수 있다 찬성파가 적극 찬성파가 한 23, 4%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선택은 당원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당원의 어떤 의견을 꽤 비중 있게 물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뭐 이제 구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불편부당하게 제 입장보다는 당원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이제 결정을 한 사항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정 의원께서 최근에 이 설문조사에서 4분의 1 정도는 새로운 선택이랑 하자고 한 거다. 자기는 그분들을 계속 조직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희 설문조사는 선거 때만 같이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거였고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선택과 영구합당 노선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온도차가 있네요. 설문 자체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영구합당이었다면 다른 정당들도 저는 전혀 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값이. 그래서 이거는 다 있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소 견강부회한 해석이 아니시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때 선거연합 신당 이제 제안하시면서요. 정의당이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직접민주지역 당연합 이렇게 진보 좌파 성향 4개 당에 이제 선거연합신당 합류를 제안했는데 네. 이 중에서 좀 더 잘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녹색당이랑은 빠르게 좀 의견 합의에 도달해서 녹색당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전국위원회인가요? 같은 이제 절차 형식적 그러니까 제 말을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그 녹색당 대표님이랑은 둘이서 또 따로 기자회견 한번 했습니다. 같이. 네. 쉽게 얘기하면 잘해보자.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다른 정당들과는 계속 물밑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진보당에선 정의당 방식으로 이제 4개 당 이외 세력이 합류하기 어려우니까 진보 정치 세력 전체를 아우를 신당을 만들자. 이렇게 뭐 역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른바 이제 진보연합 신당 제안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보당에서는 이제 최대 진보연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의 구상이나 생각과는 조금 다소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제안을 갖고 좀 몇 차례 만나고 있고요. 비공개 대표 회담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어디까지가 접점이고 어디까지가 어려운지 교집합과 여집합이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더 함께 논의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진보당이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 둘 양자 간의 만남이 무조건 결렬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범위에 대한 약간 지금 시각차가 조금 있는 거네요. 네,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정당에 연합정당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동 베이스 진보 정당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울산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이런 특히 노동자 운동이 활성화돼 있고 밀집 지역에 있어서는 후보 단일화를 많이 해온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해서 진보 정치가 이제 힘을 모으는 방식들을 추진하는 거. 또 당연히 포함돼서 다각도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선거연합 정당이 비례위성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선거연합 정당이 이제 유럽에서는 되게 일반적인 모델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비례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구도 하나의 당 이름으로 같이 하자라는 것이 저희 제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정입니다. 그냥 녹색당과 저희랑 예를 들면 둘만 어쩌다가 한다고 치면
저희가 뭐 이름을 저희 당명을 잠시 바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은 같이 당원들이 정하는 거지만 네. 뭐 녹색과 정의연대 뭐 이렇게 바꾸면 그런 이름으로 지역구랑 비례를 같이 출마하니까 그 비례 전문 정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너희가 지역구 당선자가 많지 않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저희가 실력이 부족이지 이게 개념적으로 이전에 뭐 더불어시민당이나 뭐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비례정당은 100% 비례 후보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의 진심은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의원이든 장혜영 의원이든 저희 강은미 의원이든 다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할 텐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정당 이름으로 출마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성이 되려면 저희가 행성이고 위성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위성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비례 전문 정당도 아니고 비례 위성 정당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꼼수 아니야? 라고 이제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 3% 봉쇄 조항을 넘기 어려운 다고 생각되는 저희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다른 진보 정치 세력에게 비례 1번, 2번 기호순분을 좀 개방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지 않겠나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주 전에 그 말씀하셨었어요. 네, 네. 이제 사실 이제 관건이 비례대표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관건인데 네. 만약에 이제 병립형으로 가면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병립형으로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한 50에서 70분 정도의 의원님들은 병립형은 좀 곤란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한때는 저희 당 출신이셨지만 민주당에서도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시는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매체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칼럼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병립형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네. 네. 김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한국노총 방문해서 김동명 위원장 이제 만났습니다. 네. 주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저희가 이제 노동중심 정당, 노동중심 복원성이 좀 부족해졌다라는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좀 복원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민주노총도 수석 부위원장님도 따로 만나 뵙고 전직 위원장님들 뭐 담병호, 한상균, 김명환 이런 분들 만나서 미팅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노동 후보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뽑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호 1, 2번 중에 노동 중심 후보를 좀 무조건 좀 세우려고 하거든요. 제 구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좀 호혜적으로 개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힘을 모아달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그 외 민주노총의 뭐 산별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랑도 지금 오늘도 식사 약속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산어위 위원장이 이제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요. 최근 네. 있었던 이제 노사정 대표 회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사회적 대화 반쪽짜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참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 대화 부분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참여 불참 여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려 있는데 논의할 수 있는 게 적으면 열려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실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민주노총의 판단, 전략적 판단을 좀 존중하는데 물론 연임에 성공하셨지만 지금은 수석 대행 체제여서 양경수 위원장님이 1월 달부터 새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나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또 정부 당국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권의 변수 중 하나가 이제 이낙연 신당인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철회 촉구 회견 계속 열리고 이제 반대 서명한 의원들도 100명 훌쩍 넘겼습니다. 신당 창당 추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명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4명의 의원님들이시죠.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의원 원칙과 상식 모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의 변화를 좀 촉구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저는 의미 있는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이라 조심스럽지만 하지만 바로 신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은 본인의 너무
대선 행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신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당에서도 역으로 조금 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당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 당면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수로 2개. 파수로 2개? 5,000원 받았어요.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애녹입니다. 성수기는 이제 추워질 때 아무래도 한 10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붕어빵이 이제 성수기로 봐야죠.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린애들, 할머니 좀 오시면 하나도 좀 더 드리고, 가장 조금 힘든 거는 텃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희는 오시면 더 드리고 해요. 상인분들한테. 영업허가증과 또 위생교육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역 주변에 많이들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붕세권들이 많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영업허가증 다 해서 가게수 다 내고. 비록 이게 1,000원이지만 저희는 1,0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하고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 톤이 높아서 좋아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00원의 가치보다 마음까지 좀 담아서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세요. 여름에는 뭐 할 거야? 저희가 이제 그때 기다리세요. 더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붕어빵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경기도와 강원, 경북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으나 매우 춥습니다. 포천 영하 12도, 서울 영하 8.5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다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를 포함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매우 강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와 동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에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 발효됐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인천 등 서해안에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고요. 밤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 전체로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이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 오전부터 해기차에 의해서 서해안에 폭설이 우려됩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략 5에서 10cm 정도 예상되는데 많은 곳 제주 산지나 전북 지역의 경우는 15cm 안팎까지도 오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빙판이 많이 형성돼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상 2도를 포함해서 내일은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해상의 물결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마산 하포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지역구 일정 엄청 많으실 텐데 어제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열띤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모두 한동훈 장관 이야기였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의 보석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보석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 이게 저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느냐 아니면은 선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어제 구성이 이제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다 모인 자리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당의 구성이 지난 총선 때 수도권에서 거의 뭐 의석을 못 얻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가 참 중요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 말씀은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위급하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급 우리 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국민적인 여망이 큰 장관을 아껴두면 빨리 모셔와서 빨리 우리가 힘을 모아서 총선 승리의 바탕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아끼자 이런 말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수도권 원외당의 위원장들과 또 호남의 우리 전남의 도당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우리 원내 의원들 뭐 원내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언론의 감론 을박의 이제 주요 요지는 지금 우리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고 다은 똑같은데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험한 일이다. 말하자면 좀 헤비 듀티 하는 것이다. 굉장히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이 장관을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라든가 또 다음 대통령 선거라든가 우리 당의 큰 역할을 맡기려고 하면은 말하자면 여의도에 착륙하는데 하드 랜딩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기체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선대위원장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신중론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단계론의 기승전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역할은 맡기되 좀 보호하면서 가자. 예, 그래서 조금 시기를 늦추자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면 큰 뭐 의견차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등판 시기를 앞당기느냐 조금 늦춰서 사전에 좀 교통 정리를 하고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급하다는 이유는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공천관리위원장 또 선대위원장을 출범시켜야 되는데 근데 만일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윤재욱 권한대행과 지금 최고위원회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국회의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박 수렴했고 그다음에 원내당의 위원장과도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제는 전당대 수준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하겠다. 즉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겠다. 어저께 말한 필요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전당대 수준 당원의 의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제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당원들 또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시민들 역시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래 끌지 않을 거라는 취지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윤 원내대표가. 네. 뭐 빠르면 이번 주에 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가 20일, 28일 두 차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벌써 한 20일가량 늦어졌는데 원래 당초 12월 2일까지는 의결했어야 될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절차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여야가 이제 굉장히 힘겨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역시 국회에서는 의석이 힘입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여당이 편성했던 예산을 거의 다 감액을 하고 우리 야당의 요구를 담은 이재명 대표의 주로 이제 의제입니다. 야당 담은 예산안으로 정액하겠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래서 아주 힘겨운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내일 이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넘기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당내에서 이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타이밍. 네. 실질적으로 맡길 역할 요게 이제 다르다고 하셨는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치면은 여의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대표적 후보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도 그랬고요. 요즘 전 세계적 현상 같은데 이게 기성 정치권 기존의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 환멸 대신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그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여의도 언어가 여의도 사투리라고 그랬습니다. 여의도의 국회는 여야 정당만 쓰는 지금 언어를 쓰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씀하신지는 다 국민들이 짐작을 합니다. 좀 노련하고 이래야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례대표를 그분은 여러 차례 하시고 또 여야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노태우 정부 때는 장관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인데 지금 이런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또 여의도의 문법과 여의도의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지금 그걸 일도 양단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울러서 이제 한 장관 조기 등판에 대해서 너무 일찍 집중 공격받고 이래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가도에 차질이 생기면 어떠냐 이런 그 걱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잘만 헤쳐나가면 우리가 얻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다.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정말 그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만약에 출범을 했다고 치면 그 성공 여부는 한편으로는 야당 공세 어떻게 버텨낼까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작 중요한 게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요즘 많이 해요. 이른바 이제 수직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 혹은 지적을 받는 그런 이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냐.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 여당이라는 것이 수평 수직이냐 이렇게 보기 힘든 것이 2인 삼각이라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당과 용산의 대통령실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발 하나를 묶어서 같이 이제 빨리 뛰어야겠죠. 근데 여당은 뭐 정말 그 골리앗 같이 큰 야당인데 그 야당을 상대로 몸집이 작은 정부 여당이 2인 삼각으로 빨리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2인 삼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단순히 수평수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제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과 정당이 우리 당이 수직 관계다라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통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전화하거나 또는 뭐 연락을 하면은 또 답신이 있습니다. 서로 뭐 교감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게 데모크라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과 이렇게 상권 분립한 데모크라시인데 이게 지금 야당이 너무 크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 연장전처럼 돼가지고 사법 리스크로 정말 방탄 정당을 만든 또 방탄 국회를 만든 막강한 민주당 대표가 네. 민주당의 그 총의석수를 총동원하는 이른바 비토크라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110석 정도의 소수 정당과 또 정치를 사실은 처음 해보는 여의도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정치를 하고 새로운 큰 정치적 의제 자유라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그 지금 세계 질서의 새로운 어떤 그 주세를 맞춰가는 그런 큰 정치를 하려는 대통령이 좀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 수직 관계여서 지금 전국이 잘 안 풀렸다는 것은 뭐 한 10%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오히려 한 8, 90%는 지금 이 비토크라시, 우리 정치의 마비 이런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대통령과 여당 관계에서는 그렇게 수직 관계란 말은 그건 뭐 쉽게 그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관계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바로 비토크라시라는 이 환경 문제 하나하고 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진로 모색 이런 것들이 절실한가 싶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비토크라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이 꽉 죄고 있어가지고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야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여당, 정부 여당 뭐 대통령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화의 부분이 거기서 왔느냐 할 때 좀 어차피 선거라는 게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걸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한동훈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 첫 시험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첫 시험대가 예를 들어서 28일 날 그 본회의에서 이제 그 김건희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야당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거나 했을 때 과연 이제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하냐 이런 그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김기현 대표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부권 행사를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어떻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는 좀 이거를 그냥 그 이전 지도부가 하듯이 그렇게 또 그런 어떤 그 루틴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제 아마 우리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본질의 문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참 실현이라는 것은 이게 견디면 더 단단해지긴 하지만 실현이라는 것에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노출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바로 그런 실현대보다는 그 실현을 우리 당 전체의 힘으로 조금 더 어느 정도 수습한 뒤에 정말 선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선거까지 지금 4개월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
뭐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 1개월마다 국민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 시기에는 지금 이게 한창 큰 국민적 이슈가 되지만 이제 2월쯤 되면은 후보 면면 또 선대위원장 이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사로잡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책, 어떤 비전을 내놓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정책과 비전을 과연 실현시킬 인물들인가를 또 보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래서 요즘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특히 인물 선거가 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인물 선거인 만큼 그때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실현을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이 다 감당하게 해서 다 헤쳐나가게 해서 총선 때까지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쌍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거는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뻔히 알고 있고 지난 이렇게 막강한 민주당의 그 국회에서의 다수당 파워를 가지고 못할 게 없습니다. 국회를 온통 정지시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한 90일 정도에 이걸 자꾸 꺼내어서 근데 뭐 그것이 밝혀지기 전이지만 일단 여기 뭐 특별검사 같은 게 임명되면은 그 혐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미 수차례 걸쳐서 지난 정부에 수사했고 했던 것들을 다시 덜쳐내고 다시 무슨 검찰 특별검사의 그 사무실로 부르고 또 무슨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이제 새롭게 또 의혹을 또 제기하고 이미 많은 부분 해명되고 같은 사건 관련자들의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걸 새롭게 소환해서 또 하려는 게 뻔히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 당은 진작부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들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를 새롭게 수습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건 뭐 당의 총력으로 당의 지혜로 중론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뭐 새로운 사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한들 그게 새로운 해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질문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땡큐다 뭐 이런 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긴장은 그래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동안은 뭐 여러 차례 이게 맞붙었는데 민주당이 속 시원히 이긴 기억이 뭐 많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지점이 있을까요? 글쎄 그런 민주당의 과신이 오히려 큰 코 다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너무 문제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제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 대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어쨌거나 민주당의 당대표와 민주당의 지배구조를 탄생시켰던 절차였는데 그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 지도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오죽하면 전 대표가 새롭게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정당 혁신을 해 나갈 겁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내년 22대 총선은 누가 정당 혁신을 했느냐, 누가 정말 국민들의 부름에, 국민들의 고통에,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요청에 정말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정당이냐, 그런 정당의 체제 경쟁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느냐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비대위가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게 될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경쟁할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취임 석 달 된 박문규 산자부 장관이 이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 이제 출마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오직 총선만을 고려한 개각이다 이런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 여당 쪽에서 이번 총선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방 장관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당내에서 지금 바로 수원에 출마시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동안 수원이 과거에는 우리 경기지사도 나오고 남경필 지사며 또 남경필 지사의 선친이며 사실 의석도 좀 있었어요. 그럼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수원이 민주당의 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을 어떻게
다시 찾느냐, 다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기서 의석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정당 내에서는 큰 전략적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국무조정실장 할 때부터 수원으로 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당의 요구가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최근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큰 현안이 통상 문제 주로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바로 안덕건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겸 이제 차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통상 전문가인 만큼 지금 당장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도 미국판 프랑스판 IRA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환경 규제라든가 새로운 통상 장벽들을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게 또 필요하고 기능이 필요한데, 우리 산업통상자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상임위원인데, 최근에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 대부분 통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상 그리고 에너지. 이 문제로 본다면은 에너지와 산업 정책은 우리 정부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그 능력과 정책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통상 문제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통상 환경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또 수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국제 통상 환경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역대 최대인 마약사범 문제,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약 범죄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태국산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태국인들이 잡혔어요. 맞습니다. 이제 경북 경찰청이 검거를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이제 A 씨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인원이 무려 47명에 이릅니다. 태국 출신들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서 이 야구공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공 속에 이 마약 야바라는 게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이 82,000정, 시가로 한 41억 원 상당이고요. 경찰은 이 중에 67,000정, 그러니까 한 시가 33억 원 상당을 압수해서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이 야바라는 거 어떤 마약인가요? 이 태국어로 야바는 미친 약 이런 뜻인데요. 이제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입니다. 이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흥분을 시키는데요. 이 붉은색 알약 형태를 띠고요.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돼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잡힌 태국인들은 경북, 경기도, 대구 이런 곳에서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는데 거기 거주하는 공장 근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중간 판매책들을 둔 거죠. 그 거쳐서 이제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했다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들이 주로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제 그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면서 집단 투약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근 직전이나 또 근무 중에도 상습 투약을 해서 환각 상태로 일을 한 거예요.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제 반입 수법인데, 과거에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그리고 식품에 이제 마약을 밀반입하던 수법이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서 야구공 실밥을 일일이 뜯어서 해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공 안에 마약을 숨겨서 재포장하는 이런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수법도 이제 진화를 하네요. 예. 올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도 역대 최다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경찰청 통계가 나왔는데요. 일단 올해 1월부터 11월 마약류 사범 총 17,152명 검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 2,300여 명이 구속이 됐고요.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지난해 12,387명보다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별로 보면요. 10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25명 검거돼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주로 이들이 이제 벌어진 장소가 클럽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런 밤에 노는 장소들인 건데 38.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서 이제 노래방, 유흥업소 이런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도 많이 적발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태국 범죄들 굉장히 많았고요. 또 베트남, 중국 이런 순으로 많았고, 좀 적은 수치지만 미국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유통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구 종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게 지구 종말을 대비해서 저커버그 CEO가 미국 하와이에 지하 벙커 시설을 갖췄는데 한 3,500억 규모의 복합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땅을 샀는데 이게 이제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4년 8월부터 꾸준히 매입을 한 건데요. 크기가 한 140평 정도, 465제곱미터인데 이 미국 경제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커버그가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돌고 있다. 이 많은 사람은 이 그 장소가 지구 종말 이후 벙커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저커버그가 하와이 땅을 사면서 주민들과 갈등도 빚었다는데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우아이 섬이 하와이 군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요. 이 토지를 산 다음에 집을 오랫동안 좀 계속 지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은 건데 저커버그가 이제 인근의 고속도로와 도로 소음을 막겠다면서 자신의 토지 주변에 한 1.8m 높이의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주민들이 이제 그 공유지에 필라 해변이 있는데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이 바다가 보이는 것도 이제 방해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저커버그 부부는 이 보안팀을 꾸려서 또 사람들이 해변에 출입하는 것도 좀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과 계속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네. 안에는 어떤 건물들이 지어집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IT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은 이 건물에는 최소 30개 침실과 30개 욕실, 뭐 로프 다리로 연결된 12개 나무집 이런 네트워크가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안에서 자체 에너지와 또 식량, 물 공급도 가능하고요. 또 두 채의 대저택에는 지하 벙커에 연결된 터널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곳에는 그 사다리로 접근할 수 있는 탈출로가 있고 뭐 콘크리트로 채워진 무거운 뭐 금속문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대형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사우나 이런 게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설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 사제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동성 연인에 대한 축복을 그동안 안 된다고 가톨릭에서 제안을 해왔는데 이제는 동성 연인도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황청이 이제 18일 현지 시간 18일 교리 선언에서 동성 연인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의미에 대한 획기적인 기여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반 결혼식이나 미사처럼 이 교회 공식적인 행사에서 동성 연인에 대한 그 축복은 안 된다는 제안은 또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그 교회의 전통적 교리는 수정한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건데요. 그럼에도 교황청이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동성 연인을 배제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면서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줄 계기가 됐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통신은 화성 18형이 최대 정점 고도 6,518.2km까지 상승하며 2.3km 간 비행하면서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신속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쏜 것은 올해 4월, 7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역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뉴스 속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뉴스와 법률.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16일 새벽에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종의 낙서 테러다 이렇게 규정짓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원래 경복궁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문화재 중에 하나이죠. 근데 해당되는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또 뭐 낙서의 내용들도 뭐 영화 공유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를 기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 내용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또 이제 또 똑같은 모방 범죄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의자들을 확인하고 또 추적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음날 이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 사건 용의자는 결국 하루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모방 범죄가 바로 일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모방 범죄 범인을 찾고 있었는데 자수로서 일단 신병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수를 하긴 했지만은 이런 형태로 이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모방 범죄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하는 게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첫 번째 낙서 용의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낙서의 용의자가 이제 잡히게 된다면 뭐 처벌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문화재보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손상 등에 관한 손상 또는 은닉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손상 및 은닉을 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화재 그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그 정도와 방법, 내용에 따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손상해서 그 훼손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손괴죄들은 벌금형에 그치지만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공적인 가치와 물건에 대한 테러 행위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테러 행위로 실제로 법적으로도 봅니까? 정확하게 테러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가치 있는 그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훼손했거나 네. 뭐 도난했거나 이런 거에 준하는 그런 어떤 처벌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문화재라는 거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훼손은 단순한 물건 훼손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또 일정 사례에서 봤듯이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면에 있어서도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서 모방 범행한 용의자가 이제 잡힌다면 이제 자수를 했죠.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처벌이 첫 번째 낙서 용의자와 좀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자수 감경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은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형법에서는 스스로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복하고 자수를 할 경우에는 감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는 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자수 얘기해 주신 거고요. 네. 만약에 자수를 안 했다고 쳤을 때 네. 그냥 그 애초에 오리지널 네, 첫 자기가 번째로 했던. 독창적으로 한 네. 어떤 사람과 왜 독창적이라는 용어는 좀 긍정적인 거니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먼저 한 사람과 그다음에 따라한 사람과 이게 형량이나 이 처벌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참작을 합니다. 영향에서는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처음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모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그 소위 말해서 형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동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이제 같은 낙서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그 내용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 그 동기의 불법성과 혹은 동기에 참작할 부분들이 선행 범죄이든 모방 범죄이든 그 선행과 모방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이제 모방 범죄가 선행 범죄보다 참작할 사유가 더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동기와 사유, 내용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방 범죄라고 해서 그게 넌 그냥 따라했구나, 뭐 경감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서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구 비용은 국가가 지불을 하나요? 네, 일단은 국가가 복구 비용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하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비용에 대해서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해를 일으킨 그 가해자들한테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용의자 잡히고 그 사람이 신병 확보되고 어떤 뭐 재산도 파악이 되고 이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요? 맞습니다. 구상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쓰고요. 그래요? 보통 이제 법률상 어떤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행할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출제로서 다른 사람을 면책하게 해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상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당연히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기다려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일단 대신하고 대신에 이제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국가가 대신한다 그래도 저희가 낸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명 넘는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한다는 건 사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다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공동체 전체 국가 국민들의 어떤 손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 세금이 저기에 쓰이는구나 되게 분노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요 대목에서 아까 좀 어느 정도 말씀은 하셨는데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관련된 법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는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이 법정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처단형인데요. 뭐 사실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일부 사례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으로는 보통 그냥 벌금형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화재 처벌 훼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형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가까이에는 뭐 안양읍성 그 스프레이 낙서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는 소위 말해서 뭐 남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이라고 하죠, 방화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실형들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형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양읍성하고 숭례문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여쭤보고요. 예. 그렇다면 문화재 종류에 따라서 예컨대 국보다 보물이다 혹은 지방문화재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뭐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를 일반적인 재물보다 더 강하게 재물 손괴보다 처벌하는 이유가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공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국보 1호, 2호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문화재마다의 등급들의 차이는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든 처벌은 하지만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요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화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소위 말하는 손상을 입힐수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동체적인 어떤 손실과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또 복구에 따른 비용과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는 처벌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훼손 정도, 복구 네. 비용 뭐 이런 것도 역시 그 처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복구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전액을 다 배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상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더 중요하고 복구가 어려운 문화재 그리고 손상의 전도에 따라 가지고는 당연히 배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경복궁 담벼락에 이제 낙서된 내용이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 홍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또 불법적이에요. 단순한 낙서가 맞습니다. 아니고. 예. 그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처벌 수위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범죄에서 처벌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행의 동기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동체의 공적인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리적인 사실 만약에 이것을 계획적으로 어떠한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처벌의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2017년 9월 안양읍성에 이제 스프레이 낙서한 이번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처벌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당시 사건에서는 또 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 문화재뿐만 아니라 한 차량 70대에 대해서 또 낙서 스프레이 테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도 굉장히 그런 한 사람이었나요?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손괴만으로 바로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손괴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재산들도 굉장히 많이 손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다수를 또 상대로도 그렇게 범행을 한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경우는. 예. 또 이제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뭐 숭례문 방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주 뭐 저희도 충격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숭례문이 활활 불이 탔는데 네. 결국은 이제 당시에 그 방화범이 숭례문을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방화를 해가지고 숭례문이 불이 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나무로 된 부분은 다 소실이 됐었고요. 재건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었는데요.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국민 혜택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전에 그 1호, 2호 붙일 때는 국보 1호 숭례문이라고 했었죠. 네. 예, 그 숭례문이 그렇게 어떤 방비도 안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향후에 이제 이런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나 보호가 좀 더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드린 게 안양읍성이 아니라 울산의 언양읍성이었나 봐요. 언양읍성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울산 쪽에 있는. 예. 제가 그거 이제 네. 정정을 해드리고요. 네. 그럼 그 숭례문 때 그 방화범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문화재보호법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 숭례문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 문화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몇 년인지 갑자기 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재 그 보호법의 처벌 수위보다도 굉장히 높게 중형으로 처벌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되고 상당 기간 이제 복역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벌써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출소를 지금쯤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반면에 또 문화재를 훼손해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서귀포 관광 잠수함 업체가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의 연산호 군락과 절대 보존 지역 등을 훼손했지만 해경 수사 결과 무혐의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이 사건 처리 어떻게 보세요? 네, 당시 이제 어쨌든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보호법상의 처벌 규정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해서 건물의 벽을 들이받았는데 그 건물이 일반 건물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문화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국민들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훼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네. 실수로 이제 훼손했다고 해서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실로 만약에 훼손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니까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선방망이 처벌이 좀 있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건 단순 재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치 자체의 테러이고요. 이번에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모방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이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모방범죄들, 특히나 자신의 어떤 사이트나 뭔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와 법률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작업 여파가 더 늘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 3,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하고 있고요. 서강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도 창동교에서 삼계교 사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묵동나들목부터 막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정체고요. 김포나들목 사고로 김포요금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방향으로는 장유에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인 지난 17일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어제 18일 아침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배경과 대응책 짚어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제 밤에 이어서 어제 오전에 불과 10시간 만에 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연쇄 발사 배경 무엇일까요?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식 표현이라면 총화, 그러니까 1년을 결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런 도발이 자주 있었지는 않았죠. 더군다나 연말에 그 8기 9차 전원회의를 예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도발보다는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리하고 챙기는 것이 관례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10시간 만에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쐈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화성 18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뭐 저는 그 군사적인 목적과 대내 과시용이 둘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올해 이 화성 18이 세 번째 발사고 이거는 고체 연료 다탄두탄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발사를 했다라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 전원회의 때 그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적 성과와 군사적 성취를 둘 다 보여줘야 되는데 경제적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군사적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이제 정치적 전술적 의미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향상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글쎄 뭐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발사인데 세 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체 연료가 갖고 있는 특징들 그런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뭐 그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원래 이런 식 그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한 10여 차례 정도 그 시험 발사를 합니다. 근데 북한은 늘 한 3-4번 쏘고 나서 일단 실전 배치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계속 시험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전 배치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재진입 기술 같은 완성도 이제 높여가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글쎄요. 근데 재진입 기술은 이 평가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고각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네네. 높이 올려서 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재진입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 번도 정상 각도로 쏜 적은 없습니다. 이거 정상 각도로 쏘면 엄청나게 큰 도발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 나온 판단으로는 재진입 기술도 상당 부분 일정 수준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각이냐 정상 각도냐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이셨는데 한미 네. 두 나라가 현지 시각 지난 15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핵 협의 그룹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핵 협의 그룹 회의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영향을 미쳤죠. 네, 당연히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 핵 협의 그룹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대상이 되는 건 북한인데 그 북한의 반응을 보면 한미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난 4월 달에 처음 그 핵 NCG가 얘기가 된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여기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일 쏜 것도 사실은 이 NCG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미가 하고 있는 확장 억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이 이렇게 당장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도발도 하지만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도 된다. 뭐 이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북한의 입장에서 이게 뭐 압박이 안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또 여기에 대한 비판도 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NCG가 나오고 나서 거의 일주일 내내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나온 거에도 이제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 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핵 전쟁 모의판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경 쓰인다는 거네요. 지난 17일 부산 해군 기지에는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이 입항했고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이를 역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왜 한국에 왔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흔히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4월달 확장 억제가 되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군사적 상징적인 의미로 전략 자산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 10번이 지금 넘은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왔고 재작년에는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미가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이 전략 자산을 한국의 요청 또 한미가 협의에 의해서 전략 자산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북한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 미주리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가 굉장히 큰 일종의 북한은 따라갈 수 없는 비대칭적 그런 전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한테 확실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동대응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세 나라가 이제 공동대응한다면 주로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조태용 안보실장이 바로 미국, 일본 그 안보실 책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하겠다. 이 연말까지 체계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그 미국 측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북한 ICBM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했고 그래서 한미일이 이틀 전에 함정을 움직여서 탄도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식의 그 강화가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의 그 억제력은 굉장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커지는 것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간에는 한미, 미일이 각각 대응을 했는데 한미일이 같이 대응을 한다면은 두 국가에서 세 국가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각각 갖고 있는 감시, 정찰, 요격, 타격 수단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효과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올 들어 벌써 5번째고요. 일각에선 내년에 고체 IRBM, SLBM 등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IRBM, SLBM 뭔가요? IRBM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SLBM에서요. 그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 정도를 얘기합니다. SLBM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죠. 이것은 뭐 사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륙 탄도 미사일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두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미사일들은 거의 개발을 했는데 특히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거리가 된다면 이제 일본과 이 괌까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은 있죠. 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그 정상 각도를 발사한 이후에 ICBM을 실전 배치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기 뭐 어렵게 된다 이런 우려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일단 정상각도 발사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큰 도발이 되기 때문에 정상각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국이 또 요격할 가능성도 있고 또 정상각도로 발사를 했다가 북한이 이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다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확장 억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북한이 정상 각도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것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지난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또 NCG에서 계속 확인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NCG 2차 회의의 내용을 이게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서 외부에 잘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장 억제에 대한 그런 공신력을 제도화했다. 그만큼 믿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른 대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곳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두 곳이었는데 경찰은 관련 비리가 2022년 입시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파악을 했다며 수사가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과외를 해준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입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과장 출신인 교수는 외부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